전 세계 군사 산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기를 외국에서 수입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과연 믿기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보유국을 넘어 북미와 유럽, 중동 등 주요 지역의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및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한 군사전문대학에서 28년간 군사 전략을 가르쳐온 로버트 밀러 교수는 최근 한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연구실에서 CNN 뉴스를 시청하던 그는 한국이 나토 동맹국에 대규모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멈췄고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은 아직도 1950년대의 전쟁과 폐허 속에 머물러 있던 나라였습니다. 미군의 원조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웠던 그 시절의 이미지가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바로 인터넷으로 관련 통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1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고 최근 몇 년간 폴란드, 필리핀,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 주요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박하게 무장을 준비하던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했고 미국 무기의 높은 가격과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포함한 총 18조 원 규모의 방산 패키지를 폴란드에 제안했고 폴란드는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폴란드 현지 조립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제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서 안보의 절박함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컸고 그 위기를 타개해줄 실질적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6발 발사라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독일산 무기의 절반 가격이었고 K2 전차 역시 연비, 방어력, 민첩성 등 모든 면에서 고성능을 보였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러 교수의 오랜 친구이자 펜타곤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데니얼 조셉 박사는 최근의 국방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성능이 입증되었고 K2 전차는 미국의 M1 전차보다도 연료 효율이 높아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또 다른 강점은 맞춤형 대응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의 지형, 전략, 예산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과 장기적인 유지 보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은 구매국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거래 이상의 파트너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밀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가까이 세계의 무기 체계를 연구해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 속도와 방향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단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차근차근 국산화를 추진해왔고 국내 방산 기업들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야 비로소 전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 파트너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기술을 뛰어넘는 열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한국 방산 산업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더 놀라울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밀러 교수가 직접 폴란드 국방 관계자와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된 한국 무기의 진짜 강점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안보 동맹으로 향하는 상징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교수는 이 놀라운 결정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과 직접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화상으로 이어진 만남은 예상보다 진지했고 절박했습니다. 폴란드의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순간을 떠올리며 당시 자국이 느낀 공포와 혼란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민감한 지정학적 상황 탓에 방산 지원에 미온적이었고 미국은 무기 공급이 늦어졌으며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절박한 시기에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메시지가 담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었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패키지에는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K2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총 규모는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일부 장비를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방산 강국도 쉽게 제시하지 않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FA-50은 경량 전투기지만 최신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기동성과 정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K9 자주포는 유럽 각국이 독일 제품과 비교하며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9 전차는 방어력과 기동성 연료 효율에서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M1 전차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고 그 차별점은 실전 환경에 맞춘 설계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존재였다는 것을요. 특히 폴란드의 안보 상황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된 무기 체계를 제공할 수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 더해 실용성과 안정성을 무기로 빠르게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도전 실패, 그리고 축적된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유지보수의 편의성과 신속한 부품 공급은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국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만족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추가 수입뿐 아니라 공동 생산 확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K2 전차 180대를 구매한 데 이어 향후 수백 대의 추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는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제조, 기술 이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밀러 교수는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경쟁과 대결이 아닌 상생과 동행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현대 방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방산을 통해 외교 안보 산업을 연결하고 있는 복합적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가 중심의 경쟁을 넘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한국의 방산 외교는 유럽을 시작으로 점차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전쟁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안보 지형을 설계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기저에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온 수많은 연구자, 기술자, 군인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로버트 밀러 교수는 결국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분석 보고서를 읽고 수치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이 변화의 진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이미 그동안 품고 있던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구조, 운영 질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 한가운데 들어선 느낌이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자 전차 생산의 중심지인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정세훈 소장과 만나 K2 전차의 전반적인 설계, 철학부터 실전 적용 사례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소장은 한국의 전차 개발 역사는 단순한 군비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입에 의존하던 안보를 자립의 길로 전환시키기 위한 오랜 여정의 산물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시속 7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차에 들어간 핵심 부품 상당수가 국산화되었으며 특히 파워팩과 자동장전 장치는 독일 제품과 공동 개발 이후 한국 기술로 완전 전환되었다고 했습니다. 연비 역시 미국의 M1 시리즈보다 30% 이상 효율적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온 전차 이론 속에서 미국과 독일 제품만이 최첨단이라고 믿어왔던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K2 전차를 직접 탑승해 시운전하는 체험도 가졌고 그 안에서 만난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력을 넘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자주포의 본산으로 불리는 방산 기업 한화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 무기는 단일 품목 기준으로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장비였습니다. 총 1,400여 대 이상이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고 누적 수출액은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독일 자주포를 따라잡기에도 벅찼지만 오히려 그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서 필요한 기능만을 남겨 실전형으로 단순화시킨 것이 K9의 성공 요인이라고요. 덕분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생산 단가도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밀러 교수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개발 도중 실제 화재 사고로 연구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연구 책임자가 국가 사업은 실패와 사고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전 직원에게 재시작을 선언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국 무기 개발의 뿌리가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닌 인내와 의지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FA-50 경공격기와 더불어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전투기 개발은 항공기술의 총합이 요구되는 가장 까다로운 분야라며 미국 내에서도 수십 년이 걸리는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작업을 불과 7년 만에 해낸 것입니다. KF-21은 최신 항전 장비와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며 아세안 중동 국가 등 여러 국가에서 F-16의 대체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미국 전투기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대등하다는 평이 뒤따랐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기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력 체계에 깊이 들어가는 일이라며 기술 협력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젊은 연구원 한 명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자신들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밀러 교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방산 기술과 제품의 품질은 물론 협력의 방식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객 국가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며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앞세운 전략은 단기간에 신뢰를 구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밀러 교수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가르쳐온 세계의 군사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감했다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의 기억 속에 머문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 환경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일정에서 그는 한국의 무기 실험장과 연구소를 방문하며 실제 기술 시험 현장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밀러 교수는 이번에는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군용장비 통합실험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주요 방산 장비들이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철저한 성능 평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실험장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모래 언덕, 진흙지역 고저차 지형이 혼합된 복합 시험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다양한 드론과 무인 수색 장비까지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K9 자주포의 실사격 시연이었습니다. 방탄 장비를 착용하고 관측석에 착석한 밀러 교수는 귀마개를 착용한 뒤 조용히 발사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자주포의 포신이 불을 뿜었고 몇 초 뒤 먼 곳의 표적 지역에서 정확한 피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군 실험 관계자는 자주포가 발사한 포탄의 명중 오차가 평균 오차 반경 20m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군의 최신형 자주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며 특히 장거리 곡사 성능에 있어서 한국 무기의 우수함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는 K2 전차의 고속 주행과 험지 기동이었습니다. 한국군 조종수가 운전대를 잡고 가파른 언덕을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며 진흙 웅덩이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며 밀러 교수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가 직접 관측한 바로는 엔진 출력과 조종, 안정성이 이전에 봐왔던 다른 전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실험장에서 진행된 기동 후 사격 실험에서는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포탄을 안정적으로 발사해 명중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차 포신의 안정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FA-50의 공대지 폭격 시연 장면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와 지상 관제팀의 실시간 교신을 통해 정확한 타격 명령이 전달되고 목표 지역에 낙탄되는 장면은 한 편의 영화처럼 정교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지켜보던 외국인 참관단 사이에서도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험장의 마지막 시연은 드론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사람의 얼굴을 5km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화기뿐만 아니라 정보전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시험장 방문을 마친 밀러 교수는 실험장 외곽의 회의실에서 한국 방산청 관계자들과 마주 앉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틀간 본 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땀과 시간과 실패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미국도 이런 수준의 일관된 품질과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전략과 철학이 만든 결과입니다. 방산청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무기 수출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이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바로 한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동력입니다. 밀러 교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회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실험장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전차의 궤도 자국과 자주포의 포신. 흔적이 어쩐지 누군가의 삶과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오늘의 시연 장면과 연구원들의 말들이 떠올랐고, 이 산업의 진짜 가치는 어쩌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과 의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고, 역 안에 흐르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질서정연한 인파를 바라보며 마지막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방산의 힘은 단지 병기의 위력이 아닌 전체 사회 시스템의 조화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이 있는 대학과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감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밀러 교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학교 내 방위산업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문 연구의 공간을 넘어 실제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첨단 연구소였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박윤지 박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자 방산 융합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밀러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민간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식별 시스템이나 무인 자율 항공기 같은 것들이죠. 그는 이어 연구소 내부를 직접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인 수상정이 소형 레일 위에서 실험 중이었고, 옆쪽 실험실에서는 신형 복합 장갑이 고열과 충격을 견디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기 개발은 총성이 울리는 전장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울리는 데이터 경고음 하나하나가 기술 발전의 전투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밀러 교수는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그러자 그 학생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투함에 적용될 복합 레이더 시스템의 안테나 설계입니다. 처음부터 직접 디자인하고 있고 내년 시험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국방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과 연구의 힘이었습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정부가 운영하는 방산기술창업지원센터였습니다. 이곳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용 또는 이중 용도의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군 장병 출신 청년들이 무인 수송 로봇에 AI를 접목한 시제품을 시연 중이었습니다. 그 로봇은 무게 200kg의 탄약을 5km 거리까지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마트 센서로 장애물 회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에도 방산 스타트업은 있지만 이렇게 국가 주도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곳은 드뭅니다. 한국은 기술만 빠른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도 유연합니다.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방산이라는 산업이 단지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육 현장과 연구소,
창업센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최한 기술정책 포럼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정부 관계자,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기술 자립을 넘어서 글로벌 공동 개발로였습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양자 기술을 이용한 보안 통신 위성 기반 감시 시스템, 지능형 탄약 개발 등 미래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밀러 교수는 한 발표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말이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밀러 교수는 포럼장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방산의 정의는 어쩌면 너무 협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국이 보여준 방위산업은 전쟁의 수단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젊은 기술자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술 흐름을 리드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내세우는 새로운 방산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입니다. 나는 그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숫자나 수출 실적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 산업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기술과 사람 모두를 확인한 로버트 밀러 교수는 이제 한국 방산 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의 마지막으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 컨벤션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주요 방산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적 역할과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국내외 인사들의 발언은 모두 진중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초청 연사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정리해 참석자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방문하기 전까지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중심입니다. 세계의 안보 지형은 변화하고 있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 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고 그는 한국 방산의 강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기술력, 둘째는 유연성, 셋째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방산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하며 특히 자주포, 전차, 전투기 등 각각의 장비들이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연성은 고객 국가의 니즈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구의 기존 강국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언급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한국 방산의 진짜 힘은 기술보다 사람입니다. 도전 실패 끈기를 거듭하며 지금의 성과를 이뤄낸 연구자와 기술자들은 단순히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설계자들입니다. 그날 행사장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 협력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했고 이집트 대표는 무기 수출을 넘어선 안보 파트너십이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지난 전쟁 위기 당시 한국의 대응이 자국의 안보를 지켜낸 핵심이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밀러 교수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북카페에 앉아 이 여정을 정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에서 세계가 배워야 할 것.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기란 파괴의 도구일 수도 있지만 평화의 장벽일 수도 있다. 한국은 후자를 택했다. 그는 각 장비의 기술적 특성, 연구 현장의 분위기, 정책적 방향성, 국제적 관계 등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글은 나중에 미국의 군사전략 전문 저널에도 실리게 되었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단지 한때 전쟁을 겪은 작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을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방패로 봅니다. 기술과 사람의 힘으로 미래를 지키는 나라. 한국은 지금 세계의 중심에서 안보와 평화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활주로와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가르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자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군사력의 성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국은 무기 강국을 넘어 가치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정책과 비전 모두가 하나로 이어진 그 여정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한 이방인의 기록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 방산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한 이방인의 기록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 방산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